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환율 대통령 모셔봐야 되겠죠. 초등들에게는 뽀로로 포통령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환율 대통령 바비변 변정규 전무가 있습니다. 미주은행에서 변정규 전무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였네요, 제가. 이거 뭔가 제가 전무님을 좀 이렇게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계속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갖다 붙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네, 비제 습격에 대비하자는 거긴 한데 맞습니다. 워낙 환율 대통령이시니까 네,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네. 엔화 지금 사도 돼요? 안 그래도 엔화도 넣어놨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넣어놨는데 그 엔화가 많이 싸졌잖아요. 네네. 예, 뭐 달러 엔도 많이 이렇게 140엔대로 올랐지만 네. 이제 N1 환율도 이제 100엔당 이제 거의 이제 900원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살짝 떨어졌으니까. 예, 사실은 899원대로 살짝 걸쳤다가요. 네네.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어저께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살짝.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엔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엔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목부터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오늘 제목이 워낙 되게 무서워서 비제 습격에 대비하자. 자, 한번 볼까요? 빚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빚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실하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근데 네. 뭐 예를 들면 개인은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업은 채무라고 합니다. 나라는 부채라고 하죠. 이게 다 네네. 빚이에요. 네네. 예, 지금 우리가 닥치는 뭐 은행의 파산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이 다 빚이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무기 지고 무기 다 빚입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충돌하고 이런 거 다 빚이에요. 그쵸. 사실 네. 부채 문제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의 지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나침판을 지켜서 봐야지만 네. 저희가 판단해서 그때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그 오랜만에 지표들을 한번 주요 지표들을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떤 지표부터 봐주시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제 핵심 내용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 오늘은 지표들을 다 볼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인플레이션과 고용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2번 인상할 것으로 예견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어떻게 지금 변해 있는 상태인지 네네.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음으로는 환율 쪽에서는 네. 그러면은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엔화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 건지 네네. 달러는 지금 이렇게 1200대로 내려왔는데 더 빠질 건지 네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빚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앞으로 뭐 신용 사태는 사실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계속. 네.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으려면 이 지표들을 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한 30분만 네네.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표는 예, 첫 번째 지표는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우선 보시죠. 네. 예. 띄워주시면요, 코어 PCE가 계속해서 지금 4%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화면에 나올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곧 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 전무님께서 지금 직접 이렇게 할까요? 네, 해주셔야 된다고. 예. 네네. 예, 됐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타깃으로 삼는 그 코어 PC가 이 근원 물가 PC 지수가 금리가 지금 보면은 상승률이 한 4%대 후반을 아직 보여주고 있어요. 4.7%죠. 네네. 오른쪽 보면은 그래서 그 미국 연준의 목표 금리 2%보다는 좀 한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이 걸리고 보통 이렇게 물가가 오래 그 급격하게 오른 다음에는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여진이 아마 5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2000년부터 지금 유동성을 살펴했으니까 네네. 한 2005년까지는 이런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25년이요? 2025년. 아, 2025년까지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내년 2024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금리를 기준금리 그때까지 계속 높게 유지를 한다면은 견딜 기업들이나 국가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저개발 국가들은 다 망하고 말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갖다가 변화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들 서로 그 두 가지 간에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네네. 중간에서. 그렇지만 오래 걸린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로존을 보시면요. 유로존은 지금 그 지난주 0.25% 기준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네. 인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근저에는 그 에너지 가격이 있습니다. 네. 예, 에너지 가격이 저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네. 조금 뭐 올라오긴 했지만 뭐 석유 수입에서 절대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중국도 지금 경제가 조금 이제 그 둔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뭐 WTI 같은 경우도 아마 70불을 갖다가 10달러대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매체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로존 인플레이션도 지금 많이 내려왔다. 네. 많이 내려왔고 앞으로 미국과 비슷한 향후에 그런 그 패턴을 밟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을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한국은 이제 그 지금 저희 무역 적자도 사실은 지금 WTI 그 저 원유 가격 때문에 많이 그렇죠. 예, 원자재 수입을 우리가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예. 한데 이제 뭐 3%대로 이렇게 떨어졌긴 하지만 이제 그 뭐 크게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3쿼터, 그러니까 그 3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화두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창익 총재께서 이제 그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앞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보시면 네.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빨리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게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일본은 지금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지금 일본 엔화가요. 네. 엔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엔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데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금리 밴드라고 하는 것도 없애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로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일본은행이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채도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채 문제보다는요, 네. 이게 거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그 금리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이 더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왔잖아요. 예. 금리가 이제 더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 더 올리면 수입 물가도 영향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그게 더 그 단기간으로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빨리 바꾸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일본 그 물가도 지금 이렇게 조금 더디게 내려오고 있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제 미국 이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이제 3% 이제 후반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3%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낮죠. 아직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5% 이렇게 올라가야지 조금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에 네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대차대조표가 있는데요. 네. 대차대조표 이거는 이제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이 크게 줄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2배 이상을 이렇게 올랐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를 보면은 거의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 높은 신용도가 높은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나 아니면 개인들한테 이렇게 돈이 집중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돈이 돌지 않으면 이제 저소득층이나 저개발 국가나 아니 중소기업들이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네. 예, 뭐 왜냐하면 우량 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개발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고소득 쪽에 이렇게 돈이 많이 이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이 부족해서 이제 그 신용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신용 상황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있는데 네네. 인플레이션이 조금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네. 이제 금리를 보시면 이제 미국 채권 금리예요. 국채 금리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맨 오른편에요. 예, 네. 왼쪽에 네. 왼쪽에 이제 국채금리 2년, 5년, 1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격도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저렇게 예, 벌어진 것을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금리 0.폭도 조금 더 심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벗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안 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그 채권 그 금리 전망이 저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하반기에는 좀 리세션 그러니까 그 경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채권들이 특히 단기 채권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렇게 4.73%까지 아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2년 금리가. 이거 좀 이제 오버슈팅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특히나 4, 4분기 이후에는 장단기 금리가 좀 정상화되면서 네. 단기 금리가 특히나 빨리 빠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리의 역전 폭이 개선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하반기 좀 연말로 가면서요. 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개선되면 정상화되는 거가 아니라 그때 오히려 침체가 오나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주식 시장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주식 네네. 시장이랑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이제 그 한국채 이제 중기 초단기 금리 차입니다. 이게 그 5년 그 국채와 1년 남은 잔존 1년 남은 이제 국채 그 금리 차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금리 차가 사실은 그 코스피 지수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고 있죠. 가고 네.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조금 시차를 두고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 금리 차는 나중에 이렇게 따라왔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금리 차가요. 조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조금 많이 과하게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좀 약간 그 단기 쪽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행은 지금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 장기보다는 단기 금리가 이렇게 이제 정상화가 되려면 장단기 금리가 이제 조금 이제 긴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뭐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이렇게 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 금리 5년짜리는 조금만 떨어지는데 네네. 단기 금리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 보통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시기를 거쳐서 내년에 내년에 좀 더 정상화가 확실하게 이제 내년 초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올해까지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역전폭에 대한 조금 이제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너무 이제 왔다 갔다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지금 한참 갔는데 보여주려고 하셨던 지표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거였죠. 네. 예,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채 실질 투자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기관 투자 왜냐 개인들도 투자하지만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전문 그 기관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하는데 뭐 그 투자할 그 상품들은 주식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단기 금리채도 있고요. 뭐 장기채도 있고요, ETF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대체자산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미국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예, 보시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실질금리가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또 더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예,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1,200원대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는 뭐 환쪽에서도 환율의 레벨 쪽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은 많이 덜은 셈이거든요. 예, 1,300원 미만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실질 수익률도 좀 뭐 괜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결국 생각. 주식의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2개월 전에 여기서 방송에 나왔을 때 그때 뭐 신용 사태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데 상승기가 온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뽑아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랬을 때는 이제 주식이 오른다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견해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슈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신용 사태도 조금 더 일어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하반기에는 다시 인플레이션 효과도 오고 경기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이 침체 기간이 좀 짧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나가긴 하겠지만 하반기에 이제 주식이 오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조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신용 사태가 좀 발생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주식보단 채권이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한 자금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금리가 정상화되면은 사실 그게 또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네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그 다음은 그 한국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한국을 보시면 한국 국채 금리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그 기간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요. 기간 프리미엄이요? 예, 보시면은 2년, 5년, 10년 예, 국채 금리가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죠. 리스크라고 하죠. 이제 더 그 만기가 길어지면 리스크가 위험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받아야 되는데 더 이자 줘야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0년과 2년의 그 금리 차이는 제로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특이하네요. 네, 지금 없어요. 지금 거의 제로 수준에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국채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어떤 그 투자 자산인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그 1년, 2년, 3년, 4년, 5년 구간에서 보면은요. 네. 단기 구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저희 그 기준금리가 네. 3.5%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5%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지금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2년짜리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봤을 때는 네네.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조금 그 단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요, 사실은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라서 좋긴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장기가 그 5년 이상으로 볼 때는 그 듀레이션 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이제 조금 그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단기 위주로 예. 단기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장기는 되도록이면 조금 피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이런 상태를 이제 보이는 거죠. 예. 한국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갖고 그 정말 특이하긴 한데 원래 장기채로 가면 갈수록 이자를 좀 많이 주고 왜냐하면 그 30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안다고 우리가 이자를 적게 주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 이것들이 네. 이제 금리가 다 벌어질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내릴 거야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은 다 각자 모여 합니다. 네네. 앞으로 네, 그렇겠죠. 그 기간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 금리가 굉장히 그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 한국 채권은 오히려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예. 좀 네. 지금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반기까지는 네네. 좀 약간 불확실성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그 달러 채권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제 독일은 이제 유로입니다. 이제 유로고요. 유로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 물가채인데요. 이것도 이제 실질금리예요. 독일 실질금리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예. 그래서 그 해외 쪽에 특히나 그 유럽이라든가 달러 쪽에 그 채권 금리가 조금 매력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네. 금리 인상을 뭐 한두 차례 더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실질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반대로 중국의 금리는 이렇게 일화를 하고 있는. 근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 한국 채권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그러니까 한국 돈을 많이 안 사려고 할 거고 사실 채권 투자는 물론 이자도 있지만 그 통화를 사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유입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진짜로 네. 두 번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올리지 않고 있을까요? 조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네. 그죠? 네.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채권 시장에 또 직격탄이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지금 금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언제 단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세 가지를 본다면 그렇게 그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예, 중국은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요새 이제 일본과 중국을 잘 봐야 돼요. 옛날에는 미국과 유럽만 봤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 중국은 지금 그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중국 위안화를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뭐냐면 중국 위안화를 보시면은요. 중국 위안화가 지금 7위안대 달러당 7위안대 위에서 거래가 돼요. 예. 그리고
그 위안화와 원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조화세가 되게 강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 비슷하게 갔죠. 근데 네. 최근에 저렇게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달러에 대해서는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위안화 약세고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조금 회복된다는 징후기도 해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달러에 대비해서 약세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발 매수세도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도 서방과 지금 조금 그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그 중국 경제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다는 겁니다. 네네. 예,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유명한 예, 간간히 듣는. 예, 이거는 이제 그 뭐 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가슴 답답한데요. 네, 그래서 그 회색 코뿔소는 뭐 우리가 그 블랙스완과 달리 있는 걸 아는 거죠. 블랙스완은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예, 회색 코뿔소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돌진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돌진하면은 크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웃 나라고 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뭐 최대 무역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 침체가 실제로 크게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올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한 번도 이때까지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없었죠. 오. 있었습니까?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뭐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이때까지 성장만 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망한 적이 없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구제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긴 하겠지만 네. 그런 상황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좀 주식시장에 지금은 단기간으로 본다면 위험이 좀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런 네네. 리스크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이 더 많으면 네. 투자할 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위험들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조금 그 시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더 싸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럼요. 예. 네. 만약 내년에 저는 내년에 이제 주식의 황금기가 올 것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조정기에 살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뭘 보여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위에 그 일본 엔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예, 이제 일본 엔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일본 엔화. 예, 일본 엔화도 사실 중국 위안화만큼이나 중요하죠 요새. 네. 그래서 그 일본의 엔화는요 이제 뭐 단기 금리하고 많이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달러 엔 환율하고 미국 2년 그 국채와 굉장히 많이 동조화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중간에 제가 저렇게 파란색 박스를 둔 거는 뭐냐면 이때는 조금 동조화 추세가 약해진 건데 네. 이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그 당시에 뭐 연준이 피벗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네네. 일본의 엔화가요. 왜 미국의 단기 금리하고 이렇게 동조하냐면 일본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네네. 마이너스 금리고 일본 엔화하고 미국 달러화는 같은 안전자산, 안전통화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특히 단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면 네. 일본 엔화는 대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그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달러가 더 매력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는 덜 매력적이 돼요. 네. 그러면은 달러당 엔화가
140, 1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엔화는 네네. 이걸 대체제 관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특히 단기 금리 1년, 2년짜리 미국채하고 굉장히 금리하고 이렇게 연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의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네.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4.71%까지 있는 금리가 올랐거든요. 오르니까 또 엔화도 이렇게 덩달아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엔화도 상승해요? 그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요. 사실은 그 달러가 먼저 그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 아니, 왜 여쭤보냐면 그 지금 엔화를 사도 되나 저 혼자 생각을 막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하반기에 통화 정책 그 정상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네. 네, 특히나 그 여러 가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뭐 그 문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행의 문서를 바꾸고도 여러 가지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에 9월 정도 가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은행으로서도 이렇게 그 일본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단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 기준금리를 네.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물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단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9월 달이나 10월 달 가을 넘어서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140엔대에서 130엔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N1 환율인데요. 우리나라 뭐 그 사람 중에 일본에 가는 이제 관광객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것보다 4배가 많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뭐 저도 가고 됩니다. 싶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100엔당 900원 수준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가서는 이제 800원대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YCC를 정말 포기를 해야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YCC를 갖다가 완전히 포기를 한 하지는 번에는 않을 못 것 하겠죠. 같고요. 뭐 지금은 밴드가 0.5%니까 이게 뭐 0.75로 늘렸다가 밴드를 뭐 1%로 늘렸다.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이제 네. 징조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깜짝 쇼는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깜짝 쇼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욕먹기 때문에 네. 시장하고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밴드를 먼저 조정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2년물 미국채 2년물 금리하고도 연동이 꽤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대체제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통화정책 정상화도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엔화 가치를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을 바라본다면 그 미국도 금리를 좀 내릴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일본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테니까 더블로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한 조금만 멀리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2년물 금리 내려갈 거고 엔화 가치 떠오르는데 거기에 동시에 일본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금리 올린다. 그러면 엔화 가치 저 혼자 그냥 행복한 상상을 혼자서 막 하는데 다들 이 생각하고 있겠죠? 투자하시겠네요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연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엔화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라는 말씀도 꼭 해주신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800엔대, 800원대까지, 100엔당 8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즈은행 변정규 정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